찰칵. 이 골목은 내 시간의 현상소였다. 60년이 넘도록 이 작은 사진관에서 흘러간 시간들이 한 장 한 장 현상되어 벽면에 걸려 있다. 낡은 니콘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내 손 안에 담아냈다. 아이들의 첫 돌잔치부터 칠순 잔치까지 이 동네 사람들의 모든 기념일이 내 렌즈를 거쳐갔다. 그런데 오늘따라 셔터 소리가 왜 이리 무겁게 들릴까? 카운터 너머로 사위 도윤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온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영락없는 부동산 중개업자 차림새다. 그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있고 그 중에서도 등기부등본 한 귀퉁이가 삐죽 보인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인다. 마치 거울에 비친 물결처럼 불안정하게 일렁인다. 30년 넘게 사진을 찍어온 내 눈은 사람들의 진짜 표정을 놓치지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디지털 시대라 사진관 운영이 쉽지 않죠?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버텨왔으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하며 그의 반응을 살핀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자꾸 벽에 걸린 사진들을 훑고 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뗀다.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빼내더니 카운터 위에 놓는다. 재개발 조감도가 그려진 화려한 팜플릿이다. 이 일대가 곧 재개발이 확정될 것 같아요. 보상금도 상당할 거고요. 어머니 같으신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 가슴이 서늘해진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이 골목이, 이 사진관이 사라진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윤이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춘다. 어머니 혼자 명의로는 대출 한도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좀 더 확실하게 잡으면 당장 급한 자금도 마련하고 재개발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담보만 잠깐 설정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담보만 잠깐 설정한다고? 그 말이 내 귓속에서 맴돈다. 잠깐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잠깐일까?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터를 잡을 때도 3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었다. 그런데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다. 이때 사진관 안쪽에서 딸 가영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손에는 계산기와 영수증 더미를 들고 있다. 가영이는 어릴 때부터 영수증 모서리를 접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영수증 끝을 손가락으로 접었다 폈다 하고 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읽어낸다. 죄책감과 계산이 뒤섞인 표정이다. 엄마, 도윤이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사진관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도 느껴진다. 영수증을 접는 손가락이 더욱 빨라진다. 우리가 엄마 노후를 제대로 챙겨드리려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노후라는 단어가 가슴을 찌른다. 언제부터 내가 누군가가 챙겨줘야 할 대상이 되었을까? 평생 이 사진관을 지켜오며 가족을 부양해온 내가 이제는 짐이 된 것일까?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인다. 오래된 전구가 수명을 다해가는 신호다. 마치 내 인생도 그렇게 깜빡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해진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도윤이가 다시 입을 연다. 이번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위임장 양식이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 정리되시면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니까요. 도장? 그 말에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카운터 옆 서랍으로 향한다. 그 안에는 남편이 물려준 도장함이 들어있다.
40년 동안 이 사진관의 모든 계약서에 찍혀온 그 도장. 이 자리의 주인임을 증명해온 작은 원형 도장. 어머니, 도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를 부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이 보인다. 생각해 볼게.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다. 도윤이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서류들을 정리한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인생이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의 눈은 이미 결정된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가영이도 영수증을 접으며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본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사진관은 다시 조용해진다. 나는 도장함을 응시하며 서 있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작은 사각형 함. 그 안에 도장이 과연 누구의 것일까? 천장의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인다. 그리고 사진관은 어둠 속으로 잠긴다. 어둠 속에서 나는 벽면을 따라 걸어간다. 손끝으로 더듬어가며 찾은 스위치를 누르자 희미한 조명이 사진관을 비춘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벽 한쪽 가득 걸려있는 사진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손을 거쳐간 사람들의 얼굴들이다. 가장 윗줄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다. 70년대 초 가시집 온 새댁이었던 내가 처음 찍어준 증명사진들이다. 직사각형 액자 안에서 경직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만 해도 사진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 동네 김씨 할아버지의 첫 공무원 증명사진이 보인다. 25살의 앳된 얼굴로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분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근무했고 매번 갱신할 때마다 내 사진관을 찾아왔다. 마지막 증명사진을 찍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사진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기록됐네요. 내 사진이 사람의 이름표였다.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고 존재를 확인해주는 작은 창구 역할을 해왔다. 입학사진, 졸업사진, 취업사진, 결혼사진.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두 번째 줄로 내려가니 컬러 사진들이 나타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사진 기술도 발달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박신의 장남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을 찍어주면서 나도 덩달아 기뻤던 기억이 난다. 세 번째 줄에는 90년대 사진들이 걸려 있다. 이때부터는 사진관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은 꾸준히 찾아와 줬다. 최신의 딸의 결혼 사진이 눈에 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새 신부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 같다. 그 아이가 지금은 아이 둘을 둔 엄마가 되어 가끔 인사하러 들른다. 가장 아래쪽에는 2000년대 이후의 사진들이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사진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진들이 있다. 어르신들의 수연사진, 가족들의 기념사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필름을 고집했던 몇몇 사진 애호가들의 작품들. 벽면을 가득 채운 이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단순히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남의 중요한 순간을 맞들어 온 손이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첫 월급 봉투다. 70년대 초 사진관을 열고 처음 받은 수입이 들어있던 봉투. 지금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때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봉투 모서리가 해져서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옆에는 오래된 필름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후지, 코닥, 코니카. 이제는 구하기 어려워진 필름 브랜드들이다. 각각의 필름통마다 다른 색감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필름을 선택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가영이에게 보내려다가 지운 메시지들이 임시 보관함에 가득하다. 가영아, 엄마는 아직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가영아, 사진관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만하다. 가영아, 너희들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모두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다. 실제로는 괜찮다고 답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내 진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웠다. 언제부터 가족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예전에는 무엇이든 함께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가영이는 내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려 하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함을 키우고 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오늘 아침 신문을 펼친다. 경제면 사회면을 훑어보다가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구청 기록물 보존 공고. 지역 문화유산 및 역사 기록물 보존 사업 대상 모집. 내 손이 멈춘다. 기사를 다시 천천히 읽어본다. 지역의 오래된 상점이나 문화공간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해 보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문서, 증언 등을 통해 지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5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해온 내 사진관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 서랍에 보관된 낡은 자료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동네의 소중한 역사가 아닐까? 기사 하단에 적힌 담당자 연락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최민서라는 이름이 보인다. 구청 문화보존과 주무관이라고 되어 있다. 갑자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른다. 혹시 내 사진관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담보니 매각이니 하는 이야기가 아닌 이 공간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손가락으로 신문 기사를 따라가며 몇 번이고 읽어본다. 보존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진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한다. 벽면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둘러본다. 이 모든 얼굴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최민서라는 분과 이야기해보고 싶다. 사흘이 지나자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가영이도 함께 왔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보인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도윤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에 서류들을 펼쳐놓는다. 화려한 컬러로 인쇄된 재개발 조감도가 가장 위에 있다.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미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일대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보상금 시세도 나왔고요. 그가 또 다른 종이를 꺼낸다. 권리금 시세표다. 평방미터당 얼마, 영업권 얼마, 이주비 얼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지금이 창구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도윤이가 카운터 위에 계산기를 끌어당긴다.
그리고 시세표의 숫자들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한다. 삑, 삑.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사진관 안에 울려 퍼진다. 그 소리가 왜 이렇게 거슬릴까? 마치 내 인생을 숫자로 환산하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 연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 목돈이 들어오는 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가슴을 쿡 찌른다. 내가 언제부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단 말인가. 삑, 삑. 계산기 소리가 계속된다. 도윤이는 열심히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 그의 표정에서는 흥분과 기대감이 역력히 읽힌다. 보세요. 이 정도면 어머니 노후는 충분히 보장되죠. 가영이가 이때 끼어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노후 도와드리려던 거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노후 도와드리려던 거야. 그 말이 내 귓속에서 맴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들에게 나는 이제 돌봐야 할 부담이 되었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혼자 이 큰 건물 관리하기도 힘들고 화재나 도난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가영이의 말에는 걱정하는 딸의 마음과 실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자신들이 편해지고 싶다는 속내가 보인다. 빅, 빅. 도윤이가 또 다른 계산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대출 이자와 상환 계획을 계산하고 있다.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당장 목돈이 생기죠. 재개발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어요. 여유롭게 지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내가 평생 일해온 이 공간을 담보로 잡히고 매달 이자를 내면서 지내는 것이 여유로운 생활일까? 게다가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도윤이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짓는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고 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머니, 결정하세요. 가영이가 다급하게 재촉한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영수증 모서리를 접고 있다.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은 그 버릇이 지금은 더욱 눈에 띈다. 무언가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습관이다.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혼자서 언제까지 버티시려고 해. 그 말이 특히 아프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단순히 버티기였을까? 이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존해온 일이 그저 버티기였단 말인가. 삑, 삑. 계산기 소리가 더욱 빨라진다. 도윤이는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서둘러 계산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머니가 지금 망설이시는 동안에도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한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후회할지 정말 알고 있을까? 내가 진짜 후회하는 것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삑. 마지막 계산이 끝났다. 도윤이가 계산기 화면을 내게 보여준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머니 여생은 걱정 없으실 거예요. 여생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언제부터 내 앞에 남은 시간이 여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더 줄래? 겨우 그 말을 꺼낼 수 있었다. 도윤이와 가영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좋은 기회는 금방 지나가는 거야. 가영이의 재촉에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나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서류들이 카운터 위에 흩어져 있다. 재개발 조감도, 권리금 시세표, 대출 안내서,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숫자로만 평가받게 되었을까? 50년 넘게 쌓아온 이 자리의 가치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모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일까? 갑자기 며칠 전에 본 신문 기사가 떠오른다. 구청 문화보존과 최민서 주무관. 혹시 내 사진관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 이름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낸다. 며칠 전에 적어둔 연락처를 찾아 화면에 띄운다. 최민서.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인다. 정말 이런 방법이 있을까? 혹시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통화 버튼을 누르니 발신 중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뜬다.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벨소리가 세 번째 울리자 전화가 연결됐다. 네, 구청 문화보존과 최민서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명확했다.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지역 문화유산 보존 사업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종류의 문화유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50년 넘게 운영해온 동네 사진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최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직접 뵙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이틀 후 구청 앞에서 최민서를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검은색 정장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첫인상은 차가워 보였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먼저 기록고를 보여드릴게요. 최민서가 나를 구청 지하로 안내했다. 계단을 내려가니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다. 천장까지 닿는 선반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곳이 지역 기록 보존소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모으는 곳이죠. 최민서가 선반 하나를 가리켰다.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옛 시장 상인의 기록, 폐교된 초등학교 자료, 사라진 전통 가게들의 사진 모음. 내가 몰랐던 이 동네의 또 다른 역사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다. 작업할 때는 항상 이걸 착용해요. 최민서가 서랍에서 하얀 장갑 한 켤레를 꺼내 손에 끼었다. 그 동작이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다. 마치 의사가 수술용 장갑을 끼는 것처럼 정확하고 신중했다. 기록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기 쉬워요. 작은 관리라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이 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를 보존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사진관 얘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50년이 넘는 사진관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동네 사람들의 입학사진부터 결혼사진, 장례식 사진까지 몇 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가족들의 기록들. 지금은 사라진 상점들과 건물들의 모습들. 최민서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적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보이기도 했다. 일단 현장을 직접 봐야겠어요. 언제 방문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사흘 후 최민서가 사진관을 찾아왔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함께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역시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우와, 사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최민서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벽면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기록은 정말 귀한 거예요. 개인 사진관에서 이 정도 규모로 지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녀가 사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70년대 흑백 사진부터
최근의 컬러 사진까지 각각의 설명을 요청했고 나는 기억나는 대로 그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이분은 우리 동네 첫 번째 공무원이셨어요. 이 사진은 그분 아들 결혼식이고 이건 손자 돌잔치 사진이에요. 3대에 걸친 기록이 한자리에 있다는 게 대단해요. 최민서가 서랍을 열어보더니 보관된 필름들과 자료들을 확인했다. 역시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다뤘다. 보존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신청서였다. 우선 예비 목록에 등재부터 해드릴게요.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최민서가 체크리스트를 펼쳐놓았다. 신청서 작성, 현장 조사, 전문가 검토, 보존 계획 수립.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기본 신청서 작성 완료. 그녀가 체크 표시를 했다. 두 번째, 현장 조사 완료. 또 다른 체크 표시. 세 번째, 사진 자료 목록 작성 중.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았다. 복잡해 보였지만 최민서의 설명을 들으니 어렵지 않았다. 네 번째, 보존 계획서 초안 검토. 다섯 번째, 관련 기관 협의. 여섯 번째, 최종 승인 신청. 각 단계마다 예상 소요 시간도 적혀 있었다. 전체 과정에는 2달 정도가 걸릴 것 같았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민서가 서류 중 한 장을 가리켰다. 보존 협약이 체결되면 담보 설정이 원천 봉쇄됩니다. 그 말에 내 마음이 확 밝아졌다. 담보 설정이 원천 봉쇄된다니. 그렇다면 도윤이와 가영이가 아무리 압박해도 사진관을 담보로 잡힐 걱정은 없다는 뜻이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소유자 동의 없이는 어떤 권리 변동도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최민서의 말이 내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다.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이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신청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펜을 들었다. 진영아. 50년 넘게 수없이 써온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최민서가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었다. 탁! 도장 소리가 사진관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내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도윤이었다. 어머니, 오늘 밤에 잠깐 들를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사진관에서 최민서가 남겨준 보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음 한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일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그때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은행에 다녀왔는데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톤이 아니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속으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좀 이상해요. 담보 설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안 된다고? 네. 은행에서 담보 설정 불가라고 통보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도윤이의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평소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하던 그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1시간 후 도윤이가 사진관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손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잔뜩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가 서류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은행 창구에서 받은 담보 설정 불가 통지서가 맨 위에 있었다.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다. 도윤이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이 보였다. 은행에서 이 건물이 문화유산 보존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보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아, 그런가?
짧게 대답하며 내 마음속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최민서의 말이 맞았다. 보존 신청만으로도 담보 설정이 막힌 것이다. 도윤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스피커폰으로 켜놓아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다. 변호사님, 도윤입니다. 상대방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도윤 씨? 담보 설정 건인데요. 갑자기 문화유산 어쩌고 해서 막혔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좀 복잡해지는데. 우회적인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인가요?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담보를 잡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이건 리스크가 커. 리스크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거든. 게다가 문화유산 관련된 건이면 더 까다로워. 나라도 이런 거는 손떼기 어려워. 전화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리스크가 크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나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평생 나를 설득하고 재촉하고 압박하던 사위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신청하신 거죠? 도윤이가 직접적으로 물어왔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래, 내가 신청했어.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이유가 있나?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는가. 도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내가 동의한 적이 없어. 니들이 세운 계획이잖니.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가족 중 한 명인 나에게는 제대로 된 상의도 없었잖아. 도윤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평소에 논리정연하게 말하던 그가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계산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계산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전자음이 삑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왠지 그의 좌절감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이는 사진관을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강했다. 혼자 남은 사진관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보니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 이 모든 기록들이 이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자산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말이다. 저녁이 되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도윤이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다. 오늘 밤에 잠깐 들러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시죠?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설득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진관 문을 잠그고 위층 집으로 올라갔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진관 뒷문 근처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모습이 어딘지 익숙했다. 그림자는 뒷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었다. 열쇠를 사용하려는 듯했다. 누군가 사진관에 몰래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진관에 설치된 경보 시스템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삑. 한 번만 짧게.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림자가 잠시 멈춘 후 서둘러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 뒷모습을 분명히 봤다. 도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사진관으로 내려갔다. 밤에 본 일이 꿈이었나 싶어 뒷문을 확인해 봤다. 문 손잡이 주변에 희미한 지문이 남아 있었다. 역시 누군가 이곳에 왔던 게 맞았다. 사진관 안을 둘러보니 겉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변화들이 보였다. 카운터 위의 서류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서랍 하나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있었다. 특히 금고 쪽이 신경 쓰였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곳인데 자물쇠 주변이 왠지 깨끗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 닦아낸 것 같았다. 금고를 열어봤다. 안에는 평소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다. 현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브랜드 영업권 양도 계약서 미발효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했다. 이런 서류는 본 적이 없었다. 누가, 언제, 왜 이런 계약서를 준비한 것일까? 그리고 누구에게 양도하려던 것일까? 봉투를 열어보니 정식 계약서 양식이 들어 있었다. 양도인 란에는 내 이름이, 양수인 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사진관 브랜드와 영업권을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하되 원 소유자는 임대료 형태로 월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내가 내 사진관에서 일하려면 누군가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이런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뒀단 말인가? 그때 사진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와 가영이가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어제와 달리 차가웠다. 평소의 다정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가 새로운 서류 뭉치를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아니었다. 브랜드 양도 계약이에요. 담보가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가영이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또 영수증 모서리를 접고 있었다. 그 버릇이 나타날 때마다 뭔가 숨기려는 게 있다는 뜻이었다. 엄마,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야. 사진관 운영권만 잠시 넘기고 엄마는 임대료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거야.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금고에서 본 계약서 내용과는 정반대였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미 준비해 놓은 계약서도 있어요. 도윤이가 금고를 가리켰다. 어떻게 그 안에 계약서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밤에 여기에 왔던 게 분명했다. 혹시 어젯밤에 여기 왔었니?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도윤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뒷문에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있더라고. 아, 그거요? 열쇠 확인하러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가 답장을 안 하셔서 걱정됐거든요. 그러면서 도윤이는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려 했다. 어쨌든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허가도 받아놨고 관련 업체들과 로비도 다 끝났어요. 허가와 로비라는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이런 개인적인 계약에 무슨 허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로비를 했다는 말인가? 어떤 허가? 구청 관련 허가요. 이런 영업권 이전에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내 사진관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도윤이와 가영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것도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영수증을 접고 있었다. 어떤 방법? 관련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담당자들과 협의라는 말이 또 이상했다.
최민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했는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혹시 담합 같은 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묻자 도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담합이라니요? 그냥 정상적인 행정 절차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동요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이런 일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엄마, 지금 놓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가영이가 재촉했다. 영수증을 접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줘. 나는 서랍을 열어 핸드폰 충전기를 꺼내는 척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최민서가 권해준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확인하려던 것이었다. 혹시 모르니까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최민서의 조언이 생각났다. 그때는 단순한 조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레코더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미 녹음이 시작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방금 전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허가, 로비, 담당자 협의, 예외 조항. 도윤이가 무심코 내뱉은 단어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어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도윤이가 다시 재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압박하는 투였다. 그때 사진관 밖에서 번쩍하는 불빛이 들어왔다. 마치 카메라 플래시 같았다. 뭐지? 도윤이가 창문 쪽을 돌아봤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동네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사진관의 운명을 새롭게 결정하는 날이었다. 문화센터 로비에는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다. 최민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역시 검은 정장에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박후연이었다. 내가 10년 전부터 사진 기술을 가르쳐 온 제자였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했지만 아날로그 필름 기술은 내게 배웠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선생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손에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괜찮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했다. 문화센터 전시장으로 들어가니 벽면에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진영화 마지막 인물 사진전이라는 제목이 크게 써 있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조금 서글펐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계약서를 교환하겠습니다. 최민서가 중간에서 진행을 맡았다.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후연이가 먼저 자신의 서류를 내밀었다. 사진관 간판과 운영권 인수 계약서였다. 박후연 사진관이라는 새로운 간판 밑에서 그가 사진관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내 서류를 꺼냈다. 브랜드 로열티 계약서였다. 후연이가 내 이름과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계약이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의 가치를 인정받는 정당한 대가였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최민서가 펜을 건넸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내 이름을 써넣었다. 진영화. 50년 넘게 써온 이 이름이 이제는 브랜드가 되는 순간이었다. 후연이도 박후연이라고 서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축하합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최민서가 계약서에 공증 도장을 찍었다. 탁! 그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최민서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계약 전에 들려드릴 게 있어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허가도 받아놨고 관련 업체들과 로비도 다 끝났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였다. 관련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가영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며칠 전 사진관에서 있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무력화시키려던 계획, 행정 담당자들과의 부적절한 협의, 그리고 나를 속이려던 시도들이 모두 드러났다. 이런 내용들은 관련 기관에 모두 보고될 예정입니다. 최민서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순간 전시장 문이 열리면서 도윤이와 가영이가 들어왔다. 아마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것 같았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가영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뭔가를 접고 있었다. 이번에는 전시장 팜플릿이었다. 내가 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계약서가 뭐예요? 도윤이가 카운터 위의 서류들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진관 브랜드를 후연이에게 넘기고 나는 로열티를 받기로 했어.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이름으로 된 사진관은 이제 없어. 대신 내 이름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어. 벽면의 포스터를 가리켰다. 진영아라는 이름이 큼직하게 써 있었다. 이제부터는 사진가 진영아로 활동할 거야. 사진관 주인이 아니란 말이지. 도윤이와 가영이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영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상해? 니들은 나한테 상의했니?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니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나에게는 도장만 찍으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엄마 편하시라고 그런 건데. 가영이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다. 내가 가영이에게 말했다. 엄마 이름에 기대지 말고 도윤이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봐. 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후연아, 간판 설치는 언제 하기로 했지? 선생님, 내일 오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일 정식으로 박후연 사진관이 문을 여는구나. 네. 하지만 선생님 작업실은 위층에 따로 마련해 드렸어요. 고맙구나.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내 일을 할 수 있겠네. 전시장을 나서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영이와 도윤이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들을 필요가 없었다. 밤이 되자 사진관 골목에 새로운 간판이 켜졌다. 박후연 사진관이라는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났다. 그 옆에는 작은 표지판도 있었다. 진영아 작업실 2층이라고 써 있었다. 문화센터 벽면에서는 전시의 포스터의 조명이 내 이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영아. 이제 이 이름은 단순히 사진관 주인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온 사진가의 이름이 되었다. 내 이름이 드디어 내 것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새벽 6시 나는 2층 작업실에서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작은 원두 분쇄기의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운다. 예전에는 아래층 사진관에서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창밖을 내려다본다. 아래층 박후연 사진관에서는 벌써 불이 켜져 있다. 부지런한 아이다.
어젯밤 늦게까지 손님 사진을 보정하는 모습을 봤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작업하고 있었다. 첫 모금을 마시며 작게 속삭인다. 이제 내 시간은 내가 현상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이 편해진다. 50년 넘게 남의 시간,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았다. 손님들의 급한 요청, 가족들의 재촉, 시대의 변화에 떠밀려가며 버텨왔다. 이제는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 수 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린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다. 후연이가 보내준 이번 달 로열티였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내 이름의 가치를 인정받고 받는 돈이라는 것이 의미 있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가영이었다. 지난달 이후 처음 걸어오는 전화였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예전의 당당한 톤과는 확연히 다르다. 응.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다. 엄마,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밥 한 끼 정도야 괜찮지. 내가 대답하자 가영이가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데? 사업 이야기 금지, 돈 이야기 금지, 도장 관련 이야기 절대 금지.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 엄마. 가영이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교활함이 사라졌다. 대신 진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자. 오후에는 작업실 정리를 했다. 벽 한쪽에는 지난 50년간의 필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또 다른 벽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장비들이 놓여 있다.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도 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필름 현상 장비가 중심이다. 서랍에서 오래된 필름 한 통을 꺼냈다. 10년 전에 찍어둔 것인데 아직 현상하지 않은 것이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 현상에게 담갔다. 천천히 상이 나타났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다. 그 시절의 웃음과 행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해 보는 것. 단순히 증명사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진짜 초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저녁 무렵 아래층에서 후연이가 올라왔다. 선생님, 오늘 김씨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김씨 할아버지. 50년 전 첫 공무원 증명사진을 찍어드린 그분이다.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다. 내려가서 인사드릴게. 1층으로 내려가니 김씨 할아버지가 부인과 함께 서 계셨다. 두 분 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사진사님, 오랜만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반갑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오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결혼 60주년 기념사진을 찍고 싶거든요. 60주년이라니. 다이아몬드 결혼이다. 정말 드문 일이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찍어드릴게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예전에 사진사님이 찍어주신 결혼 사진이 우리 집 보물이었어요. 이번에도 꼭 사진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두 분의 사진을 찍어드렸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애틋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깊은 정이 렌즈를 통해 전해졌다. 찰칵. 셔터 소리가 사진관에 울려 퍼졌다. 예전과 같은 소리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다. 누군가의 지시나 요구가 아닌 내 의지로 찍는 사진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진사님. 할아버지가 깊이 인사하셨다. 이 골목엔 아직 얼굴이 남아있다.
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재개발로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 나갈 것이다. 두 분이 떠나신 후 나는 문화센터로 향했다. 다음 전시 준비를 위해서였다. 전시장 벽면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진영아 마지막 인물 사진전 옆에 작은 예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다음 전시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 내 다음 프로젝트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전시회. 나처럼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자신만의 빛을 찾은 사람들의 초상화를 모으는 것이다. 벌써 몇 분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다. 50년 만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 정년 후 시를 쓰기 시작한 할아버지, 아이들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한 아주머니들,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시간을 현상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끝에서 새로 설치된 간판을 바라봤다. 박후연 사진관이라는 네온사인 아래로 진영화 작업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이름이 이제야 정말 내 것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내 의지로 빛나는 이름. 5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다.